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제발 뱃속의 아이만은 생각해 주세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이 가득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평생 받아온 서름보다 내 아이마저 부정당하는 이 순간이 더 뼛속 깊이 시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뱃속에서 자라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이바구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제가 사랑하는 남자 선우 씨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선우 씨의 따뜻한 눈빛과 내가 유진 씨의 가족이 되어줄게요라는 말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가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제 진짜 신분을 숨긴 채 오직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제 꿈을 이뤄줄 사람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은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처음 저를 마주한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 덕에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부모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선우, 너는 눈이 어떻게 된 거니? 하다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와.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던진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지옥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며느리라고 부르거나 그냥 얘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 한유진이 불리는 날은 집안에 무슨 큰 잘못이 터졌을 때뿐이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번듯한 서울 근교의 2층 주택이었지만 제게 이 집은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자니? 해가 중천에 떴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면 싱크대에는 어젯밤 손님들이 다녀간 흔적인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남편 선우 씨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야만 언젠가 시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어휴, 그릇 닦는 폼 좀 봐라. 배운 게 없으니 저 모양이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수 같은 말에도 저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괜찮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주문처럼 되뇌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온갖 음식과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마지막 과일 접시를 내어가자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 박사모. 며느리 인물이 훤하네. 어디 집안 따님이야? 한 친구분의 칭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물만 훤하면 뭐해요? 근본이 없는데.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친구분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지. 부모 없이 자란 애야. 그러니 뭘 보고 배웠겠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느라 아주 늙는다. 늙어. 시어머니는 마치 대단한 짐이라도 짊어진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과일 접시가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 게 이토록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부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편 선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다급하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선우 씨는 제 눈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귀찮음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씀이 좀 직설적이시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뭘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둬.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다고요. 당신 아내를. 그럼 어떡해. 손님들 계신데 내가 엄마한테 화라도 내. 그럼 집안 분위기만 험악해지지.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하잖아. 모두가 편하다는 말. 그 모두 속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시어머니의 어떤 폭언보다도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구나. 이 남자는 나를 지켜줄 힘도 의지도 없구나.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게도 오직 뱃속에서 꿈틀대는 작은 생명만이 제가 버텨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이 집이 내 호텔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어젯밤부터 속이 좋지 않아서. 핑계는 내 아비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던 없어서 못 배웠겠구나. 또다시 부모님을 들먹이는 말에 참았던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 반항에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고아 주제에 누가 데려와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맞은 뺨보다 고아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멸시와 모욕도 감수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선우 씨에게 퉁퉁 부은 뺨을 보여주며 하소연했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싸늘한 등 뒤로 제 마지막 기대마저 바스라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아이가 태어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같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제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창가에 놓인 작은 원목 책상이었습니다. 결혼 전 아르바이트를 몇 달씩 해가며 번 돈으로 장만한 제 첫 가구였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고 뱃속 아이를 위한 뜨개질을 할 때면 지옥 같은 이 집에서도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책상만이 온전히 제 것이었고 제 지난 시간의 땀과 노력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외출 준비를 서두르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안 대청소 좀 해야겠다. 며느래 너는 안방이랑 건넌방 가구들 먼지 좀 닦고 거실은 내가 사람 불렀으니 신경 꺼라. 평소 같으면 사람 부를 돈이 아깝다며 제게 온갖 일을 시켰을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만삭의 저를 조금이나마 배려해주는 것이라 아주 잠시, 아주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저는 걸레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꼼꼼하게 장식장 위를 닦고 침대 밑까지 쓸어내며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그래도 엄마 힘들까봐 사람도 불러주시네. 우리 아가 태어나면 조금은 달라지시겠지? 헛된 희망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온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한쪽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 원목 책상과 작은 의자, 그리고 옆에 두었던 아담한 3단 서랍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덩그러니 빈 공간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잠시 옮겨두신 걸까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지만 제 가구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싸늘한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쩍이는 금장 로고가 박힌 고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혹시 제 방에 있던 책상이랑 서랍장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지며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치웠다. 네, 치우셨다니요? 어디로요? 어디긴 어디야. 낡아 빠진 것들 자리만 차지하길래 고물상 불렀지. 마침 대청소하는 김에 같이 처리해버렸어. 고물상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몇 달을 땀 흘려번 돈으로 제 손으로 직접 고르고 어루만지며 아꼈던 가구들이었습니다. 제 젊은 날의 꿈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혼수로 해온 제 물건이란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시끄럽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질러 그깟 중고 가구 몇 푼 한다고.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물건이 어디 있고 내 물건이 어디 있니? 다 이 집 물건이지. 내가 알아서 처리한 걸 가지고 왜 난리야? 그건 그냥 가구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소중한. 소중? 웃기지도 않네. 어디 총구석에서나 쓸 법한 싸구려 가구 가지고 유난 떨기는. 우리 집 격에 맞지도 않는 거 진작에 치워버렸어야 했는데.
덕분에 방도 넓어지고 얼마나 좋으냐. 시어머니는 새로 산 가방을 어루만지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그 가방? 제 시선이 가방에 닿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을 고쳐들며 자랑했습니다. 아, 이거 예쁘지? 마침 백화점 갔더니 신상이 나왔더라고. 내 가구판 돈에 조금 보태서 샀다. 너도 이 집의 격을 높이는 데 일조했으니 뿌듯하게 생각하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추억과 땀이 담긴 물건들을 멋대로 팔아치운 돈으로 자신의 사치를 채우고 심지어 저더러 뿌듯하게 생각하라니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 얘 우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니? 너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그깟 돈 몇 푼에 눈물을 질질 짜고. 이러니 내가 널 보고 배운 게 없다고 하는 거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텅 빈 방구석을 보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구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는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동조할 남편을 떠올리자 더 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이 되어 퇴근한 선우 씨는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나 걱정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한유진, 문 열어. 엄마한테 들었어.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애도 아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 정말 이럴래? 엄마가 좋은 뜻으로 그런 걸 가지고 왜 이를 이렇게 키워? 낡은 가구 좀 치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고도 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낡은 가구가 아니야. 내 전부였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팔아서 자기 가방을 샀어.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제 물음에 선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가 가방 하나 살 수도 있지. 당신도 곧 애 낳으면 우리 엄마한테 신세질이 많아. 그때 가서 잘 보이려면 지금부터 점수 좀 따놔야 하는 거 몰라? 그냥 좋게 넘어가.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참으라고? 당신 아내가 받아온 혼수를 당신 어머니가 마음대로 팔아치웠는데 그걸 참으라고? 당신 눈에는 내가 유난 떠는 걸로 보여? 그럼 아니야? 우리 집 돈 아니었으면 당신이 그런 가구라도 해올 수 있었겠어? 엄마 말대로 다 이 집 물건이야. 엄마가 필요해서 좀 썼다는데 며느리가 돼서 그것도 이해 못 해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어머니가 뱉은 말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언제나 어머니가 먼저였고 저는 그저 그 평화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힘없이 내뱉는 제 말에 선우 씨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 됐다. 나도 너랑 말 섞기 피곤하다. 알아서 해. 괜히 엄마 속만 더 긁지 말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 아주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던 희망이 완전히 꺼져버린 자리에 차가운 잿더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했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널 위해서라도 엄마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텅 빈 방구석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어떤 결심이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이 모멸감 속에서 내 아이를 지켜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은 후 저는 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과 남편의 외면은 이제 무뎌진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저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점점 불러오는 배와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 제게서 제 배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흉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던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툭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참 이상해. 우리 선우는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아서 과일은 쳐다도 안 봤는데 넌 어쩜 그렇게 과일을 달고 사니? 누굴 닮아 그런 거니? 아, 닮을 부모가 없어서 알 수가 없겠구나. 그 말은 제 심장을 향해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지만 이제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녀는 더욱 악랄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건 누굴 닮았을까 몰라. 어미가 저 모양이니 근본도 모르는 애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대를 잇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끼쳐. 근본도 모르는 애. 그 말이 제 뱃속의 아이를 향하는 순간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를 향한 어떤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은 아직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이 작은 생명만은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셨습니다. 제 아이예요.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손주이기도 하고요. 제 반박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주?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네, 내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부모 얼굴도 모르는 애가 어디서 뭐라고 다니다 우리 순진한 선우를 홀렸는지 누가 알아? 내 뱃속에 있는 게 정말 우리 집안 핏줄이라는 증거라도 있니?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한 가족이라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그것도 만삭의 며느리에게 이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럼 제정신이지.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못 믿는다. 아니, 믿을 수가 없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그러니, 선우야? 마침 퇴근해서 들어오던 선우 씨에게 시어머니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선우 씨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하는데 그래, 엄마? 마침 잘 왔다. 내가 지금 며느리한테 얘기하던 중이었어. 곧 태어날 애 우리 집안 핏줄인지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선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눈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당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켜달라고. 당신 어머니의 저 미친 소리를 멈춰달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유진이 뱃속에 있는 애가 당연히 내 애지. 누구애겠어.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제가 너한테 시집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뭘 알아? 겉만 멀쩡하다고 속까지 깨끗한 건 아니지. 나는 확실한 게 좋아. 애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유전자 검사. 그 단어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선우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내 아들, 내 집안 지키려고 하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물러터졌으니 저런 애한테 붙잡혀서 사는 거다. 내 아버지 회사, 이 집, 전부 다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외침에 선우 씨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또다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랫배가 싸르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고통을 즐기는 듯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찔리는 거라도 있니? 떳떳하면 검사 못 받을 이유가 없지. 나는 내 손주가 될 아이의 아비가 누군지는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게 내 핏줄에 대한 예의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하고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하얀 원피스 자락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피피가. 제 비명에 선우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진아, 너 괜찮아. 그가 다급하게 제게 달려왔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걱정은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지지 마, 당신도 똑같아. 시어머니조차 당황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사과나 걱정 대신 더욱 끔찍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머, 저것 봐.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다고 저렇게 유난을 떨어? 아랫배의 통증이 칼로 애는 듯 극심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얼굴과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남편의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여기가 어디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제 배를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배는 여전히 불러 있었습니다. 아가.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산모님, 정신이 드세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조상기가 심하니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기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제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증오와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죽일 뻔했습니다. 아니, 그녀는 이미 제 영혼을 죽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선우 씨가 저를 데리러 왔지만 저는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이 해결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게 닥쳐올 또 다른 지옥을 예감하며 저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해 어떤 칼날을 휘두를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한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죽었고 그 자리에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지독한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피는 제 연약했던 마음의 마지막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꾀병 부리지 마라. 병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들어서는 제게 시어머니가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아이를 잃을 뻔한 충격과 공포로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고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며느리도 뱃속 아이의 어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귀찮고 하찮은 존재, 이제는 거짓 연기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혐오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고,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이 집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는 사치이자 금기어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차가운 침대 위에 간신히 몸을 눕히자마자 어김없이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어디서 환자 행세야? 죽다 살아났어도 할 일은 해야지. 밥값 못하는 것들은 숨 쉴 자격도 없어. 당장 안 나와? 선우 씨가 엄마 유진이 지금 몸도 안 좋은데라며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내가 전현을 저렇게 오냐오냐 해주니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더 큰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리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을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만, 이 뱃속의 작은 심장만 지킬 수 있다면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마지막 평온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제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굶주림에 어지러웠지만 차마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선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저녁 먹어야지. 아주 잠시 그가 나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빨리 나와. 엄마 더 화나시기 전에. 결국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밥 한 공기와 멀건 김칫국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식구들 앞에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먹어. 내 신세에 이만하면 감지덕지지.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한 모멸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 행동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차려준 밥상 앞에서 시위라도 하는 거니?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뭐, 사람? 사람 대접받고 싶었으면 사람답게 굴었어야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주제에. 결국 그날 밤 저는 굶었습니다. 뱃속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그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제 영혼이 부서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 자체가 시어머니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얼마 전 뜨다 만 아기 신발을 마저 뜨고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털실 신발을 보고 있으니 잠시나마 이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아기 신발을 보더니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정말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라도 낳을 줄 아나 보지? 그녀는 제 손에서 아기 신발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지고는 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하얀 털실이 더러운 먼지와 뒤엉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안 돼. 제가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주우려 하자 그녀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녀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저를 거실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제 옷가지를 담은 서랍을 열어 내용물을 모두 바닥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놀라 그녀를 말리려 하자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뭐 하긴. 내 더러운 짐 싸주는 거지.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있을 곳은 없으니까. 꼴도 보기 싫어. 네. 그게 무슨. 못 알아듣겠어? 나가라고. 너 같은 불행 덩어리를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어.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우환만 꼈어. 그녀는 제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어 벽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서진 액자 속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던 제 모습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처참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곧 아이를 낳아야 할 몸이에요. 이 한겨울에 밤중에 어디로 가라고 이러세요. 저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걸레를 떼어내듯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내 뱃속에 있는 게 정말 우리 핏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내 뒤치다꺼리까지 해줘야 하니? 그 더러운 피를 내 집에서 받을 수는 없어. 썩 나가. 더러운 피. 병원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말이 또다시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제가 매달릴수록 그녀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대충 쑤셔 넣은 제 짐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따라 나오지 못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선우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 부서져 제가 되어버린 희망의 마지막 먼지 한 톨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당신의 아내와 아이가 쫓겨나고 있다고. 당신이 막아야 한다고. 당신이 내 유일한 가족이지 않냐고. 여보, 당신도 봤잖아. 어머니가 나를. 제발 나 좀 봐줘. 선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내리꽂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가 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당신도 엄마 성격 알잖아. 일단 나가 있어. 화 좀 풀리시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그가 내뱉은 그 무책임하고 비겁한 말에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사랑했던 이 남자는 결국 자신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만삭의 아내와 자식을 칼바람 부는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짐가방을 현관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강하게 떠밀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저는 힘없이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철컥 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쫓겨난 저는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며 아파왔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감이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저는 닫힌 현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선우 씨가 내가 미쳤었나 봐. 여보, 잘못했어라며 저를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는 시끄럽게 울리던 TV 소리가 잦아들고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아주 큰 골칫덩어리 하나를 치워버렸다는 듯한 안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에 감각이 무뎌지고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길바닥에서 아이와 함께 얼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그것은 제 마지막 희망이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버튼이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신념, 평범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제 과거를 모두 내려놓고 저는 그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어 이 지옥 같은 집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개처럼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보았던 헤드라이트 불빛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아닌 부드러운 가죽 시트 위에 뉘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운전석에 앉은 김 비서님의 단단한 옆모습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비서실 소속 여직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김 비서님의 목소리에 안도감과 함께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남편의 외면, 한겨울밤의 추위와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뱃속의 아이.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서님, 저 어떻게 해요? 여직원이 따뜻한 담요로 제 몸을 감싸주며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김 비서님은 백미러로 제 상태를 살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이제 다 괜찮습니다.
회장님께는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유성그룹 산하의 VIP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단어였습니다. 평범한 사랑을 꿈꾸며 제 발로 걸어 나왔던 그 화려한 세계. 하지만 그 세계만이 지금 저와 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그 집을, 제가 한때 가정이라 믿었던 그 지옥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된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제 눈동자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안의 박정숙과 김선우는 바깥의 소란에 잠이 깬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를 지나가는 차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의 고급 세단이 경광등도 없이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집 앞을 에워싸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밖에 저거 뭐야? 무슨 일 났어? 박정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쓰러져 있는 유진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기고 그 옆에서 누군가 극진하게 그녀를 보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며느리 아니야? 제가 왜 저기 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누구야? 선우 역시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내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으로 옮겨지고 그 주변을 에워싼 남자들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VIP를 경호하는 전문 요원들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저 차 저거 최고급 외제차 아니야?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인데.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유진이 실린 차가 미끄러지듯 동네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전현이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알아? 혹시 사채라도 쓴 거 아니야? 박정숙은 애써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손으로 직접 내쫓은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고아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선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길바닥으로 내몬 아내의 모습 위로 방금 전에 극진한 대우를 받던 낯선 여인의 모습을 겹쳐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무렵 저는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저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산부인과 최고 권위자라는 의사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저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부드러운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눕자 김 비서님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선 이것부터 좀 드십시오. 며칠간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죽을 넘길 때마다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릇을 다 비우자 김 비서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님은 저를 휠체어에 태워 병실 옆에 마련된 특별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넓은 방 한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신화 유성그룹의 유연덕 회장, 바로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자들에 대한 지독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 손녀. 할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휠체어에서 내려와 그의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에 지난 2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 모멸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됐다, 이제 다 괜찮다. 다시는 내게서 널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냉정해졌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그 집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선우, 그리고 그의 모친 박정숙입니다. 작은 금속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라.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은행에 있는 돈 한 푼까지 전부, 그들이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라. 내 손녀와 내 증손주가 길바닥에서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그들도 똑같이, 아니 그 100배, 1000배로 느끼게 해.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님은 짧게 대답하고는 소리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저와 할아버지 둘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리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유진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해라. 이 할아비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뒤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심장 속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 한유진은 어젯밤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그리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독한 어미 한유진 뿐이었습니다. 박정숙, 그리고 김선우.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서 남김없이 빼앗아 올 것입니다. 이것은 내 복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숙과 김선우의 아침은 지옥의 서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내쫓은 후 모처럼 편안한 밤을 보냈다고 생각한 그들의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던 선우 씨에게 그의 아버지, 즉 박정숙의 남편이자 회사 사장인 김영철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선우야, 큰일 났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근엄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회사로 달려간 선우 씨가 마주한 것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모든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해 왔고 어젯밤 사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던 대기업 유성그룹의 자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의 거래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냉정한 한 줄짜리 공문이 전부였습니다. 십수년간 이어져 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유성그룹에서 왜 갑자기? 나도 모른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했더니 모든 게 끝장나 있었어. 김영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였습니다. 대출금 상환은커녕 당장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거래처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십수년간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회사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 남아있던 박정숙에게도 재앙은 들이닥쳤습니다. 법원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집안 곳곳에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여긴 내 집이야. 당신들 뭔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박정숙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법원 집행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영철 씨 소유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운영하시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담보로 잡혀있던 이 집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동산이 압류됩니다. 부도라니. 우리 회사가 왜 부도가 나? 말도 안 돼. 박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지만 집행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고급 소파에도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했다며 자랑하던 대리석 식탁에도 그리고 어제 갓 사온 번쩍이는 명품 가방에도 예외 없이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격을 증명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팔아치워야 할 물건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제야 박정숙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며느리,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던 최고급 재단.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년 짓이야. 박정숙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을요. 그 모든 상황은 VIP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은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은 목소리로 그들의 몰락을 담담하게 브리핑했습니다. 김선우에 붙인 김영철 소유의 영철 금속은 오늘 오전부로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자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압류되었으며 24시간 내에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박정숙과 김선우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창문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제 얼굴 대신 평온하고 냉정한 표정의 낯선 여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동정심? 죄책감? 그런 감정들은 어젯밤 그 차가운 길바닥에 모두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김 비서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아마도 당분간은 찜질방이나 값싼 여관을 전전하게 될 겁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막혔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그 어떤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변 지인들 역시 유성그룹의 조치라는 것을 알고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모멸감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께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몸은 좀 어떠냐?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에요. 그래. 이제 마음고생은 그만하고 몸조리에만 신경 쓰거라. 나머지는 이 할아비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는 할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제 이름도 제 인생도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한유진으로 그리고 제 아이의 엄마로 제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요. 할아버지, 제가 유성그룹의 이름을 잠시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 단호한 모습에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래. 그거야. 그 눈빛이야. 역시 내 손녀다워. 그래, 얼마든지 하거라. 유성그룹은 이제부터 내 손에 달렸다. 내가 휘두르는 칼이 되고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아라.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저는 김 비서님을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찜질방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던 박정숙과 김선우에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작은 명함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유성그룹 법무팀이라는 글자와 함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진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2개의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이혼 서류입니다. 김선우 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군말 없이 도장을 찍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재산 분할? 지금 당신들 명의로 된 재산은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으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선우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박정숙을 향해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정숙 씨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유진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폭언과 폭행,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라면 당신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숙의 입에서 컥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유진님께서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 한유진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당신의 사죄가 진심이라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는 취하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당신들이 저지른 죗값은 평생 갚으며 살아야겠지만요.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변호사는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박정숙과 김선우는 넋이 나간 채 자신들 앞에 놓인 2개의 서류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멀리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절망과 고통을 저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남김없이 되돌려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병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변호사가 그들에게 전한 시간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게 무릎을 꿇는 굴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비서님이 잠시 양해를 구하고 문을 열자 복도에는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힌 채 악을 쓰고 있는 박정숙과 김선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싼 옷 대신 찜질방에서 빌려 입은 듯한 허름한 옷차림, 며칠은 감지 않은 듯 떡진 머리, 그리고 절망과 도끼로 가득 찬 퀭한 눈.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켜. 나 유진이 시어머니야. 내 며느리 좀 만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막아. 유진아. 여보. 나야, 선우. 제발 얼굴 좀 보여줘. 저는 말없이 손짓으로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자 2사람은 비틀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정숙의 눈에는 경악과 시기,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선우 씨의 눈에는 후회와 비굴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초라한 다인실이 아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VIP 병실의 규모에 압도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입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제 모습에서 과거 자신들이 짓밟았던 힘없는 며느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박정숙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행동을 했습니다. 제 발치 앞에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가, 아니, 유진아, 내가 다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가서 귀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용서해다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뉘우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절박함과 계산적인 연기만이 엿보일 뿐이었습니다. 선우 씨도 뒤따라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엄마가 무서워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며 살게.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응? 우리 복덩이도 곧 태어나잖아. 복덩이. 한때는 근본도 모르는 애라며 저주를 퍼붓던 그들이 이제는 제 뱃속의 아이를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인 양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아니다, 유진아.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나 여기서 안 일어나. 아니, 못 일어나. 일어나시라고요. 더러운 사람들 때문에 이 병실 바닥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먼저 박정숙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당신이 제게 했던 말들 기억하세요? 부모 없이 자라서 배운 게 없다. 근본도 모르는 애, 더러운 피. 당신이 뱉은 그 모든 말들이 매일 밤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은 집안에서 웃고 있었죠?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선우 씨의 앞에 섰습니다. 한때 제가 세상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김선우 씨. 당신은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했죠. 당신의 그 나중이라는 시간 속에서 당신 아내와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와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당신이 더 잔인하고 비겁한 사람이죠. 유진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벌레라도 닿은 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저와 제 아이를 만지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건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얼마나 비굴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 기대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네요.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김선우 씨. 위자료는 당신이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으로 청구할 겁니다. 물론 당신은 갚을 능력이 없겠죠. 상관없어요. 당신이 평생 가난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위자료니까요. 그리고 박정숙 씨, 당신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그 아들의 인생을 당신 손으로 직접 망가뜨린 기분이 어떤지 감옥 안에서 평생 곱씹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 말에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악독한 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양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같은 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은 상처를 주지 않죠. 당신들은 단 한 번도 내 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있을 곳으로 돌아가세요. 당신들이 나를 밀어넣었던 그 지옥으로요. 경호원들은
울부짖는 박정숙과 넋이 나간 김선우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그들의 비명과 저주가 멀어져 갔습니다. 시끄러웠던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병원 입구에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유진의 공식적인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켜줄 든든한 할아버지가 있었고 제 뱃속에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그리고 엄마로서 또 다른 한유진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아이를 세상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얕보거나 상처 주지 못하도록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에서 먼지처럼 완전히 사라진 후 제게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오직 제 몸과 뱃속의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유성그룹의 최고 의료팀은 제 곁을 24시간 지켰고 대통령 주치의 출신의 영양사들이 매일 제 식단을 섬세하게 관리했습니다. 과거 차가운 밥과 멀건 김칫국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칫밥을 먹던 나날들이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편안해지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시커멓게 타버린 줄 알았던 제 마음 한편에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렘과 따스한 기대가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를 가득 채운 두꺼운 경영 서적들 대신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육아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다시 아기 옷을 뜨개질하고 아이의 정서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을 골라 조용히 틀어놓았습니다. 밤이면 조명이 은은한 방 안에서 부드러운 오일을 손에 발라 배를 마사지하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세상은 무섭고 차가운 곳만은 아니란다. 봐, 널 사랑해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세상 그 무엇도 너를 슬프게 하지 못하게,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줄게.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길고 힘겨운 진통의 시간을 이겨낸 끝에 저는 마침내 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갈 듯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 그 경이로운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아이의 힘찬 심장 소리만이 제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이의 보드라운 뺨과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찾아와 준 작은 천사에 대한 감사와 환희, 그리고 지극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아가.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는 유리 너머로 갓 태어난 증손주를 보며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우리 유성그룹에 이 늙은이에게 가장 큰 보물을 안겨주었구나. 그 따뜻하고 커다란 손의 온기에 저는 비로소
제가 돌아올 곳으로 무사히 돌아왔음을, 이제는 정말 괜찮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유은성이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 유와 고요한 밤하늘을 밝히는 빛나는 별이라는 뜻의 은성. 세상의 소란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그리고 언젠가 유성그룹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성이는 주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고,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유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바쁘지만 충실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십 명의 임원이 도열한 회의실에서 그룹의 중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핵심을 꿰뚫으며 미래의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엄한 스승처럼,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처럼 제 곁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에게 세상 가장 멋지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제 운명을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 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저는 화려한 오피스룩과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의 가면을 벗고 오직 한 아이의 엄마, 평범한 한유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직접 만든 이유식을 은성이에게 먹이고, 따뜻한 물에 향기로운 거품을 풀어 목욕을 시키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우는 시간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자 고된 하루를 보상받는 안식이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하나, 저를 향해 뻗는 작은 몸짓 하나가 제게는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 비서님을 통해 그들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결국 상해 및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사모님 소리에 취해 살던 그녀에게 죄수복을 입고 좁은 감방에서 지내는 하루하루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김영철은 연이은 부도와 이혼, 그리고 아내의 수감이라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지금은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미 없는 숨만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우.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공중전화로 비서실에 연락해 저를 바꿔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완전히 찢겨나가 제가 되어버린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라는 강렬한 감정조차 그들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끝없는 탐욕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확인하는 것 대신 제 아이와 함께 더 눈부시게 행복해지는 것으로 제 길고 길었던 복수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은성이의 첫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외부 손님 없이 할아버지와 김 비서님, 그리고 지난 1년간 저와 은성이를 그림자처럼 보살펴준 몇몇 분들만 모여 조촐한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와 함께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은성이는 제 품에 안겨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작고 사랑스러운 얼굴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성아, 생일 축하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차가운 배신,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의 나날, 한겨울밤,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던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제 품에 보석처럼 안겨있는 이 작은 생명. 저는 은성이를 더욱 굳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정말이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는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깊이 잠든 은성이를 안고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마치 보석을 쏟아부은 듯 별들이 가득했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복잡했던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보드라운 볼에 제 뺨을 가만히 비볐습니다. 작고 고른 숨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평화롭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아가, 보고 있니? 저 반짝이는 무수한 불빛들. 언젠가 내가 저 세상을 이끌어갈 거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엄마가 너의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게. 다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상처 주지 못하도록 엄마가 아주 강해질게. 제 독백을 들었는지 은성이가 잠결에 희미하게 베넷짓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미소 하나에 제 세상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제 결혼 사진은 다시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의 흔적들은 모두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제 옆에는 그 어떤 과거의 상처보다도 더 소중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제 아들이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이 막은 바로 이 아이와 함께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 혹은 복수? 무엇이 정답인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와 제 아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비로소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또 다른 한유진들에게 따스한 봄날이 오기를 바랍니다.